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역사 이야기 이기한 흔적의 역사 117회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이번 주는 그 목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겠는데 목간이 혹시 뭔지 아세요? 나무 기록물 이렇게 예, 나무에다 이렇게 새겨놓는 거죠. 이게 그 서사자료라고 이게 뭐 좋은 말로 우리가 그럴듯한 말로는 서사자료라고 하잖아요. 뭔가 사람이 그 당대에 남기는 기록인데 옛날에는 뭐 종이가 없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종이가 있었어도 그러니까 좀 귀했겠죠. 귀했고 그다음에 나무에 또 나무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나무 대나무 같은 게 흔했으니까 그 특히 이제 대나무가 있으면 대나무가 제일 좋았죠. 얇게 잘라갖고 이제 그 안에 이렇게 그 글자를 새기고 그랬으니까 뭐 우리는 뭐 나무가 좀 있었으니까 나무를 했을 거고 무엇보다도 당대 기록이잖아요. 그래서 역사서라는 거는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만 후대 기록이기 때문에 그거는 약간 윤색이 되거나 잘못 전해지거나 그럴 수는 있지만 당대 기록 같은 거 목간, 죽간 뭐 아니면 금성문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자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당대 기록을 생생하게 읽을 수 있으니까. 말씀하신 목간 또 죽간 얘기하시니까 사실 이제 공자의 위편 3절이라는 그런 고사성어가 있잖아요. 그 얘기, 그렇습니다. 뭐 아까 대나무가 기록하기도 좋다 그러는데 딱딱한 대나무 같은 경우 20cm 뭐 이렇게 길기는 70cm 정도 잘라갖고 다시 1cm 넓이로 쪼개가지고 볶아먹으러 쓰는데 책이라는 한자 아시죠? 이렇게 보면은 뭔가 하여튼 좀 상형문자 같은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그 죽간을 이렇게 매단 꿰갖고 매단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상형 문자니까. 그리고 법전자라는 그 글자 있잖아요. 법전하고 뭐 이럴 때 그것도 보면은 이 책을 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런 뭐 상형 문자가 있는 거고 위편 3절 말씀하셨는데 사실 위가 이제 가죽을 얘기하라는 건데 가죽으로 엮은 책이 3번이나 끊어질 정도로 그 정도로 독서에 공자님이 열중을 했다는 거죠. 지금 따지면 책이 뭐 다 해질 정도로 뭐 그런 거죠. 네. 그 우리나라에서 죽간이 뭐 거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인가요? 뭐 대나무가 흔치 않아서 그랬을 거고 우리는 뭐 나무가 좀 많잖아요. 70%가 뭐 산이라 그러니까 목간이 많이 애용이 됐겠죠. 네. 그럼 목간을 썼다는 어떤 기록들이 있나요? 예, 삼국유사 그 거타지조에 보면 흥미로운 뭐 대목이 나옵니다. 그 신라 왕의 막내 아들인 아찬 양패가 당나라의 사신으로 갈 때 그 백제 해적이 골도 우리가 지금으로 따지면 백령도라 그러는데요. 거기서 길을 막는다는 흉흉한 소문이 나돌아 가지고 그래서 이제 활 쏘는 궁수 50명을 뽑아서 호위를 시켰는데 마침 백령도에 이르니까 거센 풍랑이 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사를 지내니까 꿈에서 이제 노인이 나타나서 뭐 궁수 50명 중에 한 명을 골라서 이 섬에 두고 떠나면 괜찮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잠에서 깨어났을 거 아니에요. 양패라는 사람이. 누구를 머물게 할 것이냐라고 물으니까 고민을 했던 모양이죠. 다 뭐 있기 싫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목간 50족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름을 써가지고 궁수들의 이름을 써서 물에 띄워갖고 가라앉는 사람을 가지고 이제 그 제비를 뽑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거타지라는 사람이 목간이 물에 가라앉아가지고 뭐 거타지를 이제 그 섬에 백령도에 머물게 했더니 순풍에 뒀다는 듯이 배가 지체 없이 나갔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또 흥미로운 일화인데요. 그 목간이 우리나라에서 얼마큼 발견됐나요? 예, 뭐 굉장히 많았겠죠. 뭐 저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뭐 몇만 점도 발견이 된다 그러고 뭐 엄청 발견이 많이 되는데 우리는 사실 많이 찾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이게 목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 목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아까 얘기했지만 저습지 같은 데서 발견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산소가 안 통하는 물 같은데 연못이라든가 뭐 안압지에서 그렇게 발견이 되는데 연못 같은 데서 발견이 되는데 그게 이제 산소가 안 통하니까 그대로 남아 있다가 갑자기 이제 그 이 공기를 맞으면 풍화가 확 돼요. 그리고 이게 물이 거기 들어 있다가 그 빽빽히 물이 들어 있다가 갑자기 물이 확 빠지는 바람에 정말로 목간이나 이 나무 자료들이 확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되고 까맣게 변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물속에서는 굉장히 100년, 500년, 수천 년을 그대로 남아 있다가 갑자기 나오면은 이제 이 부식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어갖고 그동안은 잘 신경을 안 썼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 뭐 보건 기술이 많이 발전이 돼가지고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우물이나 연못, 저수지, 배수지 이런 유적들. 그러니까 신라에 보면 경제 안압지라든가 그 최근에 함안 성산산성 같은 데서도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는 거죠. 그 아까 말씀하시기로 목간이 당대의 기록을 뭐 이제 한 서사 자료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주로 어떤 용도로 쓰였나요? 뭐 다양한 용도로 쓰였죠. 그 우리가 이제 지금 택배를 받아보면 거기에 뭐 물표라 그래갖고 누가 보내고
뭐 품목이 뭐고 뭐 이런 식으로 전화번호까지 다 나와 있는데 그런 물품의 꼬리표 같은 목관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두루마리 종이 문서를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꽂아 넣는 그 색인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그 인덱스 목관이라고 우리가 뭐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게 있을 거고. 그다음에 그 뭐 이 춘궁기 때 곡식을 빌려줬다가 나중에 추수기 때 이제 이제와 함께 원금을 돌려받았다. 이런 거를 뭐 기록한 일종의 이제 황곡문서. 네. 그걸 대식목관이라는데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인천 계양산성에서 발견된 걸 보면은 논어 공야장, 논어의 어떤 부분을 이렇게 그대로 적어갖고 뭐 그걸 이제 경전이죠. 경전이 거기 목관에 있어서 그걸 이제 수시로 이렇게 공부하고 뭐 그랬던 그런 목관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궁궐에 출입하거나 이럴 때 일종의 신분증명 같은 그런 목관. 네. 그다음에 창고 정리할 때 목관 이런 것들이 많죠. 네, 되게 뭐 실용적인 것도 많고 되게 다양하네요. 근데 생각해 보면 요즘 같은 종이 같은 역할을 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어떤 그 뭐 아까 얘기했던 주민등록 목관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목관이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제 보면은 기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때 보면은 이 용도가 이제 기타 용도라는 게 사실 굉장히 수수께끼 같은 용도가 많고 네.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그 주로 백제 목관 중에 아주 특별한 목관 우리가 그걸 이제 빅3라고 뭐 우리가 네. 붙여본다면 그 목관을 소개할까 합니다. 뭔가 특별한 목관일 것 같은데요. 빅3라고 이제 굳이 뽑으셨으니까 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그 제가 뭐 나름대로 뽑아본 거는 특히 이제 백제 목관 중에서 그 백제 목관이 뭐 우리나라에서 지금 발견된 목관이 한 500점 정도 된다 그러는데 백제 목관 정도가 70종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지는 않은데 특이한 목관들이 많거든요. 그 중에 이제 구구단 목관이라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약간 뭐 남사스럽지만은 뭐 낭근형 목관이 있고, 그다음에 백제 가요 목관이 있습니다. 뭐 이런 네. 세 가지를 보려고 하죠. 세 가지 이름만 들어도 좀 재미있는 내용일 네. 것 같은데요. 먼저 구구단 목관 먼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구구단이라는 것은 저희가 외우는 구구단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2011년에 그 부여 쌍북리 그 보면은 이제 소형 주택, 그 개인이 이제 주택을 이렇게 새롭게 이제 신축 공사를 하는데 보통 그 개인이 이렇게 작게 하는 그 공사도 뭐 부여라든가 경주는 다 유물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이 나라에서 이렇게 돈을 좀 대줘갖고 이 발굴을 해보거든요. 혹시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목관이 3점 발견이 되는데 그 중에 한 점이 약간 좀 이상하고 뭔가 판독을 좀 어렵고 숫자가 있는 것 같은데 뭔가 하여튼 그래서 이거는 뭐 아까 얘기했듯이 물품 꼬리표 숫자가 네. 있으니까 뭐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봤던 거죠. 네, 그냥 뭐 물표라고 생각을 했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고서에서도 이 수화물 같은 거 이렇게 했던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했다는 건데 그래서 어떤 전문가한테 판독을 해달라는데 3년이 지나도록 안 해가지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과도 오지 않고 그래가지고 이제 네. 그냥 뭐 꼬리표다 이런 식의 어떤 결론을 뭐 내렸던 거죠. 네. 그런데 그게 나중에 어떻게 구구단인 줄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 이제 이게 5년 뒤에 한국 목관학회라는 그 학회가 있거든요. 네. 목관 전문가들이 모인 거죠. 그래서 이 그동안에 새롭게 이제 최근에 한 몇 년 동안에 발굴된 그 신자료들 그 작은 발굴지 같은 데서는 사실 주목을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듯이 보고서에 그냥 물표라고 해버리면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목관들 한번 살펴보는 게 어떠냐 해가지고 이제 토론회를 발표하고 토론회를 가졌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쌍북리 발굴한 발굴자가 그 목관의 적외선 사진을 이제 가져와서 발표를 하고 그 보니까 이제 질의응답을 시간을 갖고 그래갖고 사진을 이제 전문가들이 쭉 보니까 거기에 이상한 걸 발견을 한 거예요. 뭐 보면 숫자가 보니까 뭐 44, 34, 24 이런 식의 어떤 그 숫자가 나열돼 있는 거를 이제 새롭게 본 거죠. 그래서 딱 직감적으로 저거는 구구단이다. 이렇게 이제 고함을 네. 쳤다는 거죠. 뭔가 최근의 일인 것 같은데요. 뭐 네. 아무래도 학자들이라서 뭔가 금방 알아차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중국, 일본에서 이미 이제 구구단 목관이 이제 여러 차례 나왔기 때문에 본 거죠. 본능적으로 이제 이게 뭐 우리는 안 나왔었는데 일본, 중국에서 나왔던 그런 구구단 목관이 이제 처음으로 발견된 게 아니냐라는 걸 이제 간파하게 된 거죠. 네, 그 자리에 있었던 학자들 입장에서는 엄청 흥분했을 것 같아요. 처음으로 뭐 실물 자료를 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그 이 학회 섭외이사로 그 당시에 이제 발표를 주최하고 발표자를 섭외했던 그런 이병호 미륵사지 유물 전시관장이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네. 전화를 해보니까 그때 뭐 일을 좀 말을 해주더라고요. 보니까 학회가 끝난 다음에 이제 학회가 이렇게 구구단 목관인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끝난 다음에 발굴자한테 이제 적외선 사진자료를 받아서 집으로 가져왔답니다. 토요일 날 그 학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요일 날 이제 초등학교 2학년생이라는데 아들이 그래서 이제 아들하고 이제 사진을 보면서 목간에 이렇게 적혀 있는 그 구구단의 패턴을 이렇게 쭉 봤다는 거죠. 네, 초등학교 아들이 연구에 같이 참여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이거 구구단은 뭐 알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옛날 구구단을 보면 지금처럼 우리 지금은 그렇잖아요. 2일은 2, 2는 4, 뭐 네. 이렇게 나가잖아요. 네. 그래서 쭉 99까지 가는데 그런 패턴이 아니라 약간 그 위에서부터 99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도 99, 81, 98이 뭐 70 이렇게 시작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떤 식으로 이렇게 패턴이 진행이 된 거였어요? 그래서 맨 윗단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해서 99, 80부터 시작은 됐는데 네. 98, 72, 97, 63 이런 게 아니라 99, 81, 89, 72, 79, 63 이런 식으로 됐다는 거죠. 네. 뭐 지금으로서는 좀 익숙하지 않은 패턴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쭉 뭐 8단도 마찬가지고 88이 뭐 64, 그 78이 56 이런 식으로 네.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굉장히 그 맨 위부터 9단, 8단, 7단, 6단 이런 거 쭉 이렇게 내려간 거죠. 2단까지. 네. 그런 식으로 내려오고 그 재밌는 건 이제 그 각 단 사이에 가로줄로 이제 한 줄씩 쭉쭉 그어갖고 헷갈리지 말라고 구분선을 그어놨던 그런 겁니다. 네, 그 구구단 목간에 그렇게 쓰여 있었다는 얘기인데 네. 지금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서 좀 낯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99, 81, 88 뭐 이렇게 중복되는 거 있잖아요. 77, 뭐 66 이런 거는 9땡, 8땡 이런 식으로 그걸 이렇게 뭐죠? 그게 네. 이렇게 땡땡 다시 뭐 땡땡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그런 표시로 그 같다라는 예, 기호 그렇게 말씀하시죠? 표현했다는 거죠. 그리고 20, 10은 그냥 10을 썼는데 20, 30, 40도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굉장히 어려운 한자인데 우리 한자로는 그게 입력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네. 한자들을 이렇게 부어식으로 처리한 그런 게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구구단 목간에 또 특이한 점이 하나 있다는데 예. 이게 이제 아래로 갈수록 좁아지는 형태라면서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니까 뭐 실물 자료를 보면 됩니다. 제가 블로그에 있으니까 보시면 금방 네. 알아차릴 것 같은데요. 네. 이게 9구단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뭐 똑같은 계산이 나오는 9구단은 사실 반복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8단의 경우는 아까처럼 88부터 시작을 하니까 네. 87, 68 이런 식으로 하니까 뭐 89는 할 필요 없잖아요. 네. 네. 왜냐하면 89는 9단에서 저, 했지 않습니까? 미랬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네. 8단 할 때는 뭐 89를 기록할 필요가 없는 거고 마찬가지로 7단일 경우는 7 곱하기 7부터 네. 77부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7, 8은 아까 8단에서 시작된 거예요. 네. 7, 9도 9단에서 시작된 거. 그러니까 굳이 7단서부터는 그 이상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점점 그 줄어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 단으로 갈수록 점점 계산할 필요가 이제 숫자들이 줄어드니까 뭐 그렇게 예, 그렇습니다. 좁아졌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8, 9, 8, 7 이렇게 쭉 내려올수록 줄어들게 되가 결국 3단은 뭐가 되겠어요? 3, 3, 3, 2, 3, 2, 3 이렇게 3, 두 개로 네. 줄잖아요. 근데 네. 2단은 어떻게 되냐면 2, 2로 줄 하나밖에 네. 없는 거죠. 그리고 그 1, 2라든가 1, 3이라든가 1, 4는 뻔하니까 네. 그거는 기록을 안 하는 거고요. 네, 네. 예를 들면 3단에서 3, 4, 3, 5, 3, 6, 3, 7 이 계산값은 앞에서 뭐 4단, 5단, 6단, 7단 할 때 이미 계산을 해서 생략을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되게 복잡한 것 같은데 9구단 그 표만 보면은 블로그에 보면 거기 나오는데 그 실물 자료가 그 네, 실물 네. 자료를 보면 금방 이해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앞에 기준선을 두고 이렇게 네. 직각 삼각형으로 좁아지는 이게 형태가 이렇게 눈에 조금 그려지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왜 근데 직각삼각형을 만들었을까? 그것도 이제 하나의 수객이잖아요. 그 학자들이 이제 그거 가지고도 이제 하는데 이거를 이제 학자들은 이거는 백제인의 실용성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다. 이 구구단은 뭐 단순히 뭐 이렇게 적거나 뭐 이렇게 외우려거나 뭐 이렇게 그냥 뭐 장난으로 쓴 거라 이런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좀 보여주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용도를 두고 만들었다는 건데요. 어떤 용도로 만든 건가요? 뭐 아까 얘기했듯이 구구단 목간 백제 거 특히 보면 이제 각 단을 명확하게 구분을 했잖아요. 잘 알아보라고. 네. 그래서 이제 쉽게 공식을 볼 수 있도록 배열을 한 거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구구단 공식표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구구단 공식표라는 건 뭔가 실용적인 뭔가 그런 것 같은데 뭔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 아까 얘기했듯이 일본하고 중국에서도 이제 그 구구단 목간이 발견되는데 네. 백제 목간처럼 정교하지는 않습니다. 구분선이 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쭉 이렇게 그런 게 많고 그다음에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일본 구구단 목간 같은 경우는 6구인데 이게 정답이 54로 쓴 게 아니라
74로 표기하고 뭐 이런 거가 돼 있습니다. 뭐 그 숫자들은 계산값일 텐데 왜 틀리게 기록이 돼 있을까요? 글쎄요, 이게 3구도 27이 아니라 24로 돼 있는 그 실물 자료에 나오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블로그에 나오는데 그것이 이게 뭐 그 어떤 학자는 주술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일부러 틀리게 한 것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면 뭐 구구단을 못 외워 갖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기록으로 아닌가 뭐 이렇게 얘기를 네.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 간에 어쨌든 이게 우리나라 쌍북리 그 구구단 목간처럼 칼같이 이렇게 계산까지 정확한 그런 목간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그 백제인들이 만든 이 구구단 공시표라는 거는 뭔가 계산값이 틀리면 안 되는 뭐 아주 중요하게 계산을 해서 만들었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계산을 할 수밖에 그러니까 그렇게 정교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 있지 않냐라는 건데 그래서 학자들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쌍북리 일대가 당시에는 그 사비기 백제 시대의 관청, 뭐 관영 창고, 공방 그런 관리 시설 이런 것들이 이제 집중된 곳이다. 그래서 네. 이 백제 관리들이 예산을 정확하게 만들고 계산하고 신청하고 결산하고 그다음에 무슨 뭐 물품을 뭐 주고받고 할 때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다 외웠다지만 외운 구구단대로 계산을 했다지만 검산하는 과정이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이 검사하는 과정에서 그걸 썼다. 공식표를 이렇게 보고서 했다라는 걸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구구단 공시표로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각 삼각형 형태죠. 예. 네, 그렇게 만든 건 또 뭔가 이유가 있을까요? 뭔가 손에 잘 잡히는 형태로 만들려고 한 걸까요? 맞습니다. 어저께 이병호 관장하고 통화를 했더니 뭐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디서 이제 직각삼각형 이렇게 뒤에 맨 밑에가 이렇게 잡을 수가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사용하는 뭐 검산표 구구단 검산용 구구단표가 아니냐라고 이제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가 구구단 얘기하고 있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이게 지금 저희가 표현을 구구단이라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구구단 외울 때는 2단부터 외우잖아요. 네. 1은 2부터 시작하는데 그러면 2단이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구구단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왜 그랬을까? 그래서 이제 그것도 여러 가지 하여튼 해석이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이 동양에서 그 9라는 숫자는 굉장히 경외로운 숫자들군요. 그래서 이 단수 가운데 1, 2, 3, 4, 5, 6, 7, 8 할 때 10배는 10은 뭐 두 자릿수니까 네. 그 단수 가운데 가장 큰 수. 그래서 이제 무한의 의미가 있거든요. 네. 중국이나 이런 데서는. 그래서 앞길이 고말리 같다든지 구중 궁궐이라든지 뭐 이런 말들이 뭐 나온 거죠. 그리고 사실 구라는 그 이 중국어 발음이 오렐 구자하고 또 같아요. 그래서 영원하다는 의미 이런 걸로도 읽혔다 이렇게 해석이 있어요. 네, 9라는 그 숫자와 관련된 이렇게 말들에는 되게 심오한 뜻들이 많이 들어있네요. 그렇습니다. 하늘이 또 구층이라고 구겹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구중천 혹은 구천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뭐 예를 들자면 혼백이 구천을 해먹고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네.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옛말이 나온 건데 그 중에 이제 9번째 층에 그 천재가 살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중국에서는 그 구가 황제를 지칭하는 숫자라고도 합니다. 네, 그래서 2단이라고 하지 않고 9단이라고 지금 표현하게 된 걸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하 하늘을 의미하는 거여서 그 유교 경전이죠. 역경도 뭐라 그래야 되냐면 이로써 구구로 시작하기 때문에 구구가 뭐 구구가라는 게 뭐냐면 구구법에 따라서 말을 잇는 그 동료가 있다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구구표라고 한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구단이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이제 구구단은 왜 구구구였을까 그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99, 81부터 시작했던 거죠. 네. 다만 이제 99, 81, 89, 72 그런 식으로 네. 79, 63 이런 식으로 나간 거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시작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구구단이라는 것도 그런 굉장히 그 심오한 철학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를 알면서 우리가 구구단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네요. 네. 구구단에 대해서 재미있는 교훈 같은 거 하나 얻은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중국 역사에서 구구단 하나 잘 외워가지고 좋은 간직을 얻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다면서요? 예, 지금부터 한 2,700년이나 된 얘기죠. 춘추시대 제나라 황공이라고 아주 유명한 임금이 있습니다. 그 누구냐면 이제 그 제일 그 역사적으로 아주 유능한 그 제상 중에 관중, 포수가 이런 그 네. 관포지교 이런 뭐 나오잖아요. 네. 그 재상들을 기용을 했던 임금인데 이 임금이 제대로 된 인물을 뭐 선발하려고 궁궐에다가 밤낮으로 불을 밝혔다는 거예요. 인물을 선발하는데 왜 불을 밝혔을까요? 그러니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유능하다 그러면 당신이 유능하다 그러면 언제든지 와라. 그런 뜻으로. 라는 의미죠. 그래서 네. 이제 불을 밝혀놓고 언제든지 맞이할 준비가 돼 있다라는 상징적인 의미였는데
1년이 지나도록 아무도 안 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와서는 내가 신기하고 아주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임금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임금이 뭐 관심을 보였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무슨 재주가 있길래 그래? 그랬더니 이 사람이 구구단을 뭐 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구구단이라는 게 외우는 것 자체가 놀라운 능력이었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뭐 그래서 제 황공이 코웃음을 쳤다는데 야 이게 무슨 그게 무슨 재주자 이랬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조용히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물론 구구법이라는 거는 능력이나 학식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굉장히 기초기 때문에. 그래서 네. 그렇지만 임금께서 이런 나같이 구구법만 아는 굉장히 하찮은 나를 등용을 하게 되면 저런 하찮은 사람도 등용을 하는데 하면서 유능한 사람들이 물밀듯이 올 겁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네. 그 말하는 내용을 들어보니 그럴듯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럴듯하거든요. 들어보니까 그래서 황공이 그 사람을 등용을 하고 환대하고 그러니까 한 달도 못 돼가지고 유능한 인재들이 몰려들었다는 건데 뭐 이게 뭐냐면 이 고서가 뭘 알려주는 거냐면 2700년 전에도 이 구구단은 글 좀 읽는다는 사람이라 그러면 누구나 외울 줄 아는 아주 생기초였다는 그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이 구구단을 언제부터 사용했을까요? 예, 우리 그 삼국유사 고조선조에 보면은 뭐 371이라는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네. 이제 환웅이 그 곰과 호랑이한테 이제 쑥과 마늘 주면서 너희는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으로 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곰은 37일 동안 잘 버텨서 사람이 되었고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이걸 보고 이제 전문가들 중에 일부가 이 37이라는 건 37이 20일 이 아니냐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사실은 아까 100일 참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37일이라 그랬으니까 약간 이게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확실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네. 게 있고 그다음에 삼국사기 신문왕조를 보면은 신문왕 2년 682년에 국학을 설치하고 산학을 가르쳤다. 이게 산학이라는 게 수학 산수거든요. 네. 그런 기록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장 유명한 거는 광개토 대왕 능비 있잖아요. 네. 거기 보면 이구등조라는 대목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광개토 대왕이 이구 18 그러니까 18세에 왕이 되었음을 알려주는 그런 얘기죠. 네. 광개토 대왕이 그러면 2구 18 그러니까 18살에 왕이 올랐다라 뭐 이런 기록인데 되게 재밌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표현했는지 잘 모르는데 어쨌든 이게 그냥 숫자가 나열된 어떤 물표 뭐 이런 게 뭐 아니지 않냐 뭐 이런 기록들이 좀 많이 있고 그래서 백제 쌍북리 유적도 구구단 목간도 이제 극적으로 이제 되살아나는 건데 사실 전문가들의 안목이 아니었다 그러면 이 뭐 목간은 사실은 빛을 못 본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원래 일본 학자들이 한반도에서는 이제 구구단 목간이 나오질 않으니까 구구단이라는 거는 이게 한반도를 거치지 않고 중국에서 일본으로 바로 온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직습된 거다라는데 지금 발견이 돼갖고 이게 그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아주 정교한 목간이 발견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목간이 극적으로 역사의 공백을 메워줬다 보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아는 것만큼 보인다 뭐 이렇게 네. 하는 거죠. 네. 네, 그렇네요. 또 말씀하실 때 백제 빅3 목간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네. 지금 그러면 구구단 목간 얘기하셨으니까 네. 나머지 이제 목간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남근형 목간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네. 이제 2000년 4월에 그래서 그 능산이 절터의 주변의 웅덩이에서 출토가 됐습니다. 그것도 역시 부여죠. 이게 우리가 그때는 1년 번호를 붙여갖고 295번 목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목간처럼 사실 호사가들의 주목을 끄는 목간은 없었거든요. 네, 뭔가 생긴 모습 때문에 그랬을까요? 근데 그렇습니다. 왜 남근 모양으로 목간을 만들었을까요, 당시에? 예, 그렇습니다. 이게 방송으로 말하기가 약간 거시기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네. 되게 우리 또 김양미 기자가 있어갖고 사실 또 뭐 자세하게 아주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블로그 기사에 자세하게 나왔으니까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 네. 중요한 거는 이 백제 사람들이 이 목간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으로 치면은 이 서울의 그 세종로 사거리 거기다가 이렇게 딱하니 그 세워놨다는 거거든요. 뭔가 외설스럽기도 느껴지는데 그걸 왜 백주대로에 이렇게 세워놨을까요? 이 목간 발견된 게 어디냐면 이제 그게 사비성으로 들어오는 각 지방에서 이제 들어오는 입구, 그 대문, 중심도로하고 아주 가까웠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백주대로의 야릇한 이제 목간이 발견된 거죠. 그래서 그 교수들도 이렇게 보면은 그 윤선태 교수라는 분은 이 목간에 양이라는 글자가 이게 살짝 보이거든요. 그걸 이제 그렇게 양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것이 이 도로제, 그러니까 길에서 지내는 제사를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목간을 보면 도양이라는 글자가 나오거든요. 길도자에다가 네. 양자가 나오는데 그러면서 이제 설립자,
갖다가 거기 보면 3번이나 글자가 써 있어요. 그러니까 설립자라는 게 서라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도로의 신인 양 남근이 일어섰다라고 3번을 외친 뭐 셈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남근으로 왜 도로 제사를 지낸 건가요? 그 남근 사상이라는 게 사실은 뭐그 신라의 지증왕도 남근의 길이가 뭐 엄청났다는 그런 기록도 있고요. 그 남근을 좀 이렇게 숭앙, 그 신성시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뭐 후사를 많이 보고 이런 부분도 있고 네. 풍요를 상징하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일본에서도 일본으로 건너가서 이런 제사들 일본에서 지으는데 일본에서도 그 일본의 경성, 그러니까 서울이죠. 일본의 서울. 그 외곽에서 도성 중심부로 들어오는 길목에 그 1년에 그 어떻게 보면 귀신, 도깨비, 애군 이런 걸 들어오지 말라 한해 그런 걸 들어오지 말라 그래갖고 그런 제사를 지내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남근이라는 건 이제 어떻게 보면 나라의 안녕이라든가 뭐 악신, 질병 그런 걸 추방하고 예방하고 그런 것 때문에 숭배되고 신성시됐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근을 여기다가 대로변에 세웠으니까 아주 그 이 중심부에다가 네. 사악한 귀신이나 도깨비들은 썩 물러가라 뭐 이런 어떤 개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내 얘기가 아니고 학자들 얘기니까 제가 네. 그래서 이제 뭐 논문이 있거든요. 그 논문 한번 윤선태 교수의 논문 책이 있으니까 한번 그 주류성에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백제목간이 들려주는 뭐 이야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한번 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뭔가 그 모습이 궁금하다면 저희 예. 블로그를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이제 빅3 목간 중에 마지막 남은 건 어떤 건가요? 능산이죠. 아까 남근 목간이 발견됐는데 거기 또 하나의 목간이 나오는데 한 13cm 되는 거고 붓으로 이제 서박한 글씨가 이제 선명하게 남아 있는 목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뭔가 그 고상한 목간 뭐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이번에는 좀 고상한 목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기 보면 숙세 결합 동생 일처, 12상문, 상배, 백내 뭐 이런 식의 내용이 쭉 있거든요. 네, 뭐 이제 또 그 뜻이 궁금한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예, 그 부여박물관에서 2008년에 소장품 조사 자료집을 내면서 그 백제목간이라는 그 자료집인데 거기 해석문이 이렇습니다. 그 전세에 그 업을 맺었기에, 그러니까 전세 인연을 맺었기에 현세 함께 같은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서로의 잘잘못을 서로 물어서 논해서 우러러 절을 올리며 사려옵니다라고 이제 그 일단 해석문은 그렇게 네. 했는데 이 박물관 측에서 해석을 하면서 이제 숙세라든가 뭐 결업이라든가 동생일처라든가 이런 것들은 불경의 요소가 좀 있는 거다 이렇게 하고 천자문이라든가 유교 경전 이런 데 보면은 이제 자주 보이는 문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 중에 특별한 내용은 뭐 제가 잘 모르겠어서 그런지 잘 안 보이는데 뭐 이 목간의 특이점이 뭔가요? 예, 그 국어학자 이제 김영옥 교수라는 분이 이 목간 해석문을 단순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김 교수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뭐 이렇게 전생의 인연으로 현세에 함께하니 시비를 서로 물어 상배하고 사려져라고 이제 배열을 했는데 김 교수는 이걸 이제 백제인의 마음을 담은 소박한 가요다라고 자기는 읽었다는 거죠. 뭐 백제인이 뭐 백제인의 가요라고 봤다는 건데요. 뭐 네. 자세히 좀 풀어보면 어떤 내용인가요? 충청도풍의 말투가 짙게 배어났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 김 교수가 뭐랬냐면 노랫말의 내용도 그렇고 목간의 외양도 이렇게 보면 서문적인 냄새가 물씬 풍긴다는 거. 찌그러지고 울퉁불퉁하고 판목이 위에 그냥 그렇게 그냥 아주 이게 좀 이렇게 소박한 그런 글씨, 정경 글씨라는 네. 점에서 이제 그 본인은 필자의 마음을 더욱 사로잡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김 교수 같은 경우는 목간 내용을 보면은 불교의 윤회 사상이 짙게 배어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사원사구의 형식 그렇게 이제 일정한 형식으로 구성된 걸 약간 주목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의 어순, 그다음에 한문이 혼재하고 뭐 이런 백제교의 문체가 확인된 게 아니냐. 그래서 백제인의 정서가 묻어났다라고 하면서 불교의 내세관까지 있으면서 이 목간의 내용을 숙세가라고 이름을 붙이고 가장 오래된 백제 시가다라고 판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백제인의 민요다라고 본 거죠. 네, 그 백제인의 민요가 이제 숙세가라고 이름이 붙여진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논문의 각주에 뭐 재밌는 걸 해놨어요. 뭐냐면 자기가 텍스트에 이제 봤던 거기 있는 언수를 더듬어 보니까 이런 뉘앙스로 읽을 수 있다라고 그러면서 이제 다음 가지 네. 풀었는데 어떻게 하냐면 부처님이 맺어준 인연으로 우리 함께 한평생 살아가는데 세속의 10위쯤이야 우리가 가려서 무엇을 하겠소 이렇게 이제 본인은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해석은 좀 여유도 느껴지고 쿨한 느낌도 나고 뭐 그렇네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보니까 네. 이 어떻게 보면 백제인 특유의 여유,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충청도 지금 사람들의 여유 같은 거 이런 네. 걸 뭐 어떻게 하겠어, 뭐 이런 식의 어떤 무엇 하겠어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이 숙세가 같은 경우는 김영옥 교수는 백제인이 당대 창작한 백제 시가고 가장 오래된 작품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백제 작품으로 저희가 정읍사라는 작품을 알고 있잖아요. 뭐 전해지긴 하는데요. 사실은 그 후대에 구비전승된 후대 문헌이잖아요. 뭐 그런 거죠. 그리고 뭐 공무도화가 아시죠? 배웠죠? 네, 뭐 그물을 건너지 마오 뭐 이런 뭐 그런 기사가 있죠. 있습니다. 이거 이저 고조선 시대 노래잖아요. 물에 빠진 그 네. 미친 남편을 따라서 죽은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여옥이라는 여자가 고조선 여인이죠. 그 지었다는 노래인데 이 노래를 듣고 모든 사람이 또 울었다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요 백제의 숙세가는 어떻게 보면 공무도화가에서 느낄 수 있었던 어떤 세속적인 인연의 애절함, 그 어떤 뭐 남편과의 네. 어떤 그런 애절함과 달리 조금 세속에서 벗어난 듯한 어떤 초탈함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거고 백제인 충청이는 넉넉하고 뭐 여유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다 이런 거죠. 네. 아, 그런데 이 목간에 새겨진 그 문장에 대해서 또 다른 해석도 있는 거죠? 물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뭐 발언문의 일종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혼인 성례문이 아니냐. 뭐 혼인이 이제 이 성례가 됐다는 걸 선포하는 거. 그다음에 어떤 분은 또 스승이 제자에게 남겨준 말씀이다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 뭐가 뭔지는 모르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사원사구라는 거 이런 일정한 형식 이런 게 이제 주목거리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지금까지 이제 빅3 얘기해 주셨는데 백제 시대 목간에서 뭐 여러 가지 얽힌 이야기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좀 재밌는 내용들이 많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백제목간이 한 70종 정도가 되고 뭐 신라목간도 많거든요. 요즘에도 하만 산성에서도 목간들이 나오고 뭐 네. 그러는데 그걸 보면 사실은 그 당대 기록이잖아요. 당대 그 백제인이나 신라인이 붓으로 쓴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이 나오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걸 보면은 옛 사람들하고 그 붓으로 쓴 그 글자를 나무를 가지고 그걸 매개로 해갖고 호흡을 하는 거거든요. 대화를 네. 나누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뭐 천년복가의 만남 우리가 이제 좋은 말로는 그렇게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떤 그런 자료들이 나오면 그냥 허투루 보는 게 아니라 그 옛날 사람들과의 어떤 그 공감이랄까요? 네. 그런 걸 우리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